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벡터 해석학 중에서 벡터 대수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학습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맥스웰의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맥스웰의 방정식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맥스웰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스토리를 약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전자기하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있는 맥스웰 이분이 만들어낸 4가지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맥스웰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이 앞에 있는 누구? 맞아요. 패러데이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패러데이가 평생에 걸쳐서 실험한 자료를 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현상에 대해서 4가지 방정식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빛도 똑같이 전기현상이나 자기현상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맥스웰 방정식에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벡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제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벡터 대수를 배우는 거예요. 벡터 대수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큰 제목 벡터 해석 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벡터를 먼저 배워야 될까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배워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벡터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장도 벡터고 자기장도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벡터 대수라고 하는 벡터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벡터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벡터를 어디다 그려야 되겠어요? 맞아요. 좌표 공간에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좌표를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벡터가 뭔지 스칼라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벡터장, 스칼라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시각화를 시켜서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벡터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벡터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의 정의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 성분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벡터를 대수적으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분분해를 하려면은 성분분해를 편하게 하려면은 단위 벡터를 부여하면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성분 그리고 벡터의 단위 벡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한 후에 그 뒤에 2가지가 있어요. 벡터의 곱셈 중에서 먼저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스칼라 프로덕트와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내적과 외적으로 배운 거예요. 앞으로 그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번 학기 전기와 자기를 만들어낸 그 2 주연공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은 둘 다 영국의 과학자죠. 근데 이쪽은 실험물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서 한 분이 패러데이고 이쪽은 조금 전에 제가 부연 설명을 했듯이 패러데이가 평생에 걸쳐서 실험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기는 이론적 천재예요. 이론적 천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론상으로 정립한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분의 한 업적을 맥스웰이 4가지 방정식으로 정립을 했는데 이 방정식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갔죠? 그리고 물리학은 여기서 보듯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실험과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의 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증명을 하면 안 돼요. 물리학은 먼저 실험을 바탕으로 현상 자체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현상 자체를 이론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 증명과 이론적 증명이 둘 다 성립을 해야 법칙으로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간단하게 소개는 끝났고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는 오늘 학습할 게 아니에요. 학습할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먼저 한 학기 동안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4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적분 형태와 미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적분 형태부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맥스웰의 방정식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분 형태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을 들은 학생들은 일반 물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전자기 편에서 다뤘던 바로 그 방정식들이에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한번 먼저 인식들을 해봐요. 무조건 스스로 해봐야 돼요. 스스로 한번 인지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떠올라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 자체가 여기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페르데이 유도 기전력을 바탕으로 한 페르데이 법칙, 그리고 여기는 앙페르 법칙을 이만큼을 보면은 앙페어 법칙인 거잖아요. 앙페어 프랑스 이름은 앙페르니까 하여튼 앙페르 법칙을 여기에다가 맥스웰이 이만큼 텀을 넣었어요. 이걸 우리가 변이전리라고 하는데 이만큼을 더 넣어서 여기는 앙페어 맥스웰 방정식 또는 맥스웰 앙페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텀이 들어가요. 바로 이 텀 자체에 여기 개수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뮤하고 입실론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 텀 자체가 이 항 자체가 맥스웰이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의미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게 빛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논리를 빈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다시 한 번만 잠깐만 기호 처리부터 잠깐만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Q인으로 썼는데 Q는 뭘 뜻해요? 전하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하가 주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이 U는 뭐예요? 여기는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다발 플럭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속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꽃다발을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다발이 있어요. 꽃다발이 있을 때 여기 링이 있잖아요. 철사로 되어 있는 거 거기에 꽃줄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선수억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일정한 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벡터예요. 이 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수의 정의예요. 그리고 이 선수억을 풀어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S가 면적이에요. S가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하가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입실론 제로는 이거는 전기 현상에서 붙는 개수인데 저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인데 여러분들은 자기장은 앞으로 B로 쓸 테고 전기장은 E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면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선속이에요. 이쪽이 전기선속, 여기가 자기선속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노벨상 거리예요. 맞아요. 이 의미 자체가 문호불, 다시 말해서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자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석을 이쪽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반으로 잘랐어. 반으로 잘라도 자석은 N극과 S극이 나올 거예요. 다시 또 반으로 잘랐어. 그래도 N극과 S극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N극과 S극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홀극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를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뒤에 본격적으로 배울 때 그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페르데이의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의미만 살펴볼게요. 이건 이 뜻인 거죠. 여러분들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기 현상을 이해하면 쉬운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이쪽에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선속이 바뀌겠죠. 도선 면적을 통과하는 선속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자석이 다가와서 그럼 선속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라고 배웠어요. 유도 기전력이 생기려면 전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기호처리 하단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L자를 이렇게 쓴 거는 길이에요. 길이. 여기는 면적 길이. 그러니까 이쪽은 면적 적분, 이쪽은 선적분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에요. 자석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적인 거죠. 자석이 들어왔을 때 무한 에너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선속을 내보내서 자석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자석이 멀어지게 되면은 전류 방향을 바꿔서 도선이 만들어낸 선속을 반대로 바꿔서 자석이 멀어지는 걸 막는 거잖아요. 바로 그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식 자체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암페어 법칙이에요. 암페어 법칙의 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암페어 법칙의 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맥스웰이 이만큼을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변이 전류라고 해요. 그리고 이만큼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빛의 속도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는 얼마예요? 이거는 얼마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혹이라도 관심 있으면 그냥 기억을 해놔요. 얘는 그냥 상수로 불러줄게요. 299, 792, 458 속도니까 메타퍼 초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수를 찾아서 루트값 분의 1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맥스웰은 바로 이 식을 정립을 하면서 패러데이에 의해서 이걸 깨우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데이는 실험적으로 알았는데 이론적으로 정립을 못했고, 맥스웰은 이 식을 통해서 패러데이 유조기 전력을 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바뀌어요. 근데 전기장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 현상이 전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기 손속이 바뀌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대 경우인 거죠. 대칭성인 거죠. 이쪽은 자기가 전기한테 영향을 줬고 자기 현상이 전기 현상에 영향을 줬고, 이쪽은 전기 현상이 자기 현상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대칭성이에요. 바로 이 대칭성을 바탕으로 패러데이와 맥스웰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같다라고 하는 통일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전기와 자기가 같다라고 통합을 해요. 뉴턴 다음으로 두 번째 통일장을 만든 거예요. 뉴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뉴턴은 중력 이론을 만들 때 상어는 떨어지는데 반론은 왜 안 떨어지니? 이 질문을 통해서 직선 운동을 하는 개나 우리 지구개 이거나 또는 우주라고 하는 그 개나 원 운동을 하는 우주개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는 떨어지고 지구는 달은 떨어질 데가 없어서 사실은 곡선을 따라서 도는 거잖아요.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 바로 이것처럼 뉴턴이 먼저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통일장을 먼저 한번 썼고 지상계와 천상계를 합쳤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것처럼 맥스웰과 패러데이가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 두 식을 이용해서 같다라고 합쳤어요. 그리고 맥스웰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바로 여기에서 빛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처음 증명한 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가 그 뒤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실험적 증명을 해요. 바로 구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데 날라오는 전파라고 하는 그 문명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 뒤에 여기까지는 이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안 배웠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처럼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맥스웰 방정식의 적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미분형도 있어요. 근데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 과정을 통해서 배울 때는 적분형으로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울 때는 이거를 미분 형태로 표현해서 배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미분 형태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꼴만 먼저 한번 보여줄 거예요. 꼴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뒤에 나오는 식들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해나가야 될 식인 거예요. 단지 여기에 있는 식들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스토크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미분 형태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다음 장에서 부담 갖지 말고 봐요.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앞에 나왔던 대로 쓰면은 이게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여기가 맥스웰 암페어 법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의미만 한번 알아볼게요. 기호 용어만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 역삼각형으로 쓴 거는 저거는 대리라고 읽어요. 저거는 미분 연산자예요. 벡터 미분 연산자예요. 여러분들이 벡터 대수를 배운 다음에 그 뒤에 벡터 이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레디언트 또는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스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미분 연산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곱이라고 하는 내적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컬이라고 하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기호처리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D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전기장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D필드라고 하는 여기는 전선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B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자기장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기장은 E라고 쓰는 건 다 알 테고, 그리고 H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의 세기를 뜻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이걸 줄여서 간단하게 E 필드, B 필드, D 필드, H 필드 이런 식으로 필드를 붙여서 부를게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게 빠졌네요. 여기 로라고 하는 자체는 트적전화 밀도라고 하는 걸 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J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지금처럼 벡터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벡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기 자기학이라고 하는 자체, 다시 말해서 전자기학을 다룰 때 모든 항들이 벡터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벡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진짜로 부담 갖지 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있어요.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 하나하나를 다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나갈 거예요. 이게 한 학기 동의 수업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는 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형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벡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벡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좌표계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좌표계를 처음으로 생각하는 분은 여기 있는 르네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난 천재적인 자연철학자인 거죠. 바로 이분이 좌표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생각을 해냈어요. 근데 지금은 좌표 설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 쓸 직각좌표, 그리고 이번 시간에 쓸 극좌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직각좌표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좌표 공간을 이렇게 그리고, 직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X축과 Y축이 수직이기 때문에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카르트처럼 누워서 천장을 보면은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누워서 천장을 한번 봐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데카르트 생각대로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의미의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원점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P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X와 Y로, 쉽게 말해서 X축까지 거리, Y축까지 거리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직각좌표계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쓰는 게 극좌표계가 있어요. 극좌표계라고 하는 자체는 X와 Y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기 기준점부터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는 실전 단계의 벡터가 돼요. R이라고 하면 여기 벡터로 쓰고, 그리고 또 하나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써서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해요. 이게 뭐 좌표계 두 개는 잘 이해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런 직각좌표계가 원통좌표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각좌표계는 원통좌표계, 그리고 직각좌표계가 구좌표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어떤 직선 도선이 있어. 직선 도선이 있다면 직선 도선 모양대로 원통좌표계로 생각하는 게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전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 그럼 전화는 구슬 모양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원형 형태로 퍼져나가겠죠? 바로 그랬을 때는 구좌표계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직각좌표계가 원통좌표계, 그리고 구좌표계, 이렇게 세 가지의 좌표계를 나중에 다시 추가를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가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죠?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자체는 각도하고 뭐에 대한 비율이에요? 맞아요. 길이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직각이 이렇게 있을 때 사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빗변분의 높이를 뜻하는 거고, 여기 사인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코사인은 이렇게 돼서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 탄젠트는 탄젠트에서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도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각도를 구해야 될 때가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탄젠트라고 한다면 탄젠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승을 붙이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아크 탄젠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를 그릴 좌표 공간이 정의가 됐어요. 우리는 당분간 이 두 가지 좌표계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그 뒤에 여기 벡터와 스칼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벡터는 스칼라와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들을 해봐요. 스칼라가 뭐예요? 벡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칼라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크기만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하고, 벡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바로 그게 벡터와 스칼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크기는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향만 서로 달라요.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 물리 시간에, 역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길이, 시간, 질량,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같은 개념들도 여기가 스칼라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전위라고 하는 개념, 바로 이런 등등등 하는 것도 우리가 스칼라예요. 뭐 전류 또는 저항 이런 값들도 값이 딱딱 떨어지는 숫자로만 표현되는 거는 다 스칼라 값인 거예요. 그리고 벡터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역학 시간에 힘 변이, 속도, 가속도 바로 이런 게 벡터라고 배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의 주제, 이 과목 자체의 주제인 전기장과 자기장, 바로 얘도 벡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고, 이제 벡터 표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벡터라고 할 때, 표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는 볼드체라고 해서 만약에 벡터를 A 벡터라고 했을 때 A를 두껍게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A를 이렇게 이태리체로 쓰고, 그리고 위에다가 벡터를 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표기법을 바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볼드체 두껍게 써도 되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거에다가 벡터를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 벡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벡터는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태리체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태리체를 이렇게 쓸 때 그냥 써도 이게 크기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쓸 때 가급적이면 그냥 벡터라고 하는 거를 화살표를 붙이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화살표를 붙이면 벡터인 거고, 안 쓰면은 스칼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벡터는 기호 처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거죠. 시각화를 시킬 때 이 벡터의 그림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순한 방법이. 이거 참 누가 생각했나? 기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벡터는 화살표로 그리면 돼요. 화살표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이동 경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 달팽이가 붙어 있어.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가 오랫동안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찍었다고 한다면 달팽이가 여기서 천천히 움직여서 어떤 경로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여기에 가서 딱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벡터는 이동 경로 전체 경로를 무시를 하고 무조건 시작점과 끝점만을 연결을 하면 돼요. 이게 벡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벡터는 화살표로 그리면 되는데 이 벡터를 그릴 때는 무조건 시작점과 끝점을 화살표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에서 여러분들은 벡터와 스칼라라고 하는 거에 가장 초급적인 내용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벡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나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필드라고 해서 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은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가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석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자석이 있으면 주변 공간에 그 철가루 같은 걸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철가루가 배열을 해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그거를 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힘을 미치는 어떤 공간을 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그림은 어제 제가 기상청에서 다운받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상청에 들어가서 그 화면을 캡처했어요. 캡처해서 놓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칼라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스칼라 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각 지역의 온도를 나타낼 때, 여기 지금 만약에 수원이 2.3도, 인천이 3.8도, 서울은 3.6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검은도는 여기 바람의 속도가 나와 있네. 3.8 m/초라고. 그리고 파고가 1.0 메타인가 봐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숫자로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스칼라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여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어제 풍속이에요. 풍속. 여기 풍속인데 이 풍속을 보게 되면 벡터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조그만 벡터로 표현이 돼 있어서 직관적으로 딱 봐도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벡터 필드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역학 부분을 배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중력이었죠. 만약에 여기 지구가 있고 사과가 떨어져요 라고 한다면 실제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벡터로, 이 중력가속도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벡터 필드로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바로 얘처럼 이렇게 자석이나 이건 자기장을 배울 때 자석에 지금 여기 철가루를 뿌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는 여기를 전하를 바꾸게 되면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바꾸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자기 력선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 력선 또는 자기 장선 또는 전기 력선, 전기 장선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요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철가루가 배열된 모양을 지금 여기서처럼 또는 이거에서처럼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벡터 필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나 전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쓰인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벡터장 그리고 스칼라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직관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벡터의 성질은 총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벡터의 성질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은 모든 거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모든 현상,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 뒤에 PPT 한 장 더 있는데 이렇게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벡터의 동등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좌표 공간 내에 이렇게 벡터를 그렸어요. 지금 이것처럼 원점부터 이렇게 그린 벡터를 이름으로는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나오고 어쨌든 벡터를 그렸어요. 근데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좌표 공간 내에서 만약에 크기와 방향이 같은 모든 벡터는 다 동일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임의의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모든 벡터는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게 그러면 플러스 방향만 되나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대로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음의 벡터라고 해요. 음의 벡터가 있을 때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크기가 이만큼 다르던가 아니면 방향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 바로 이런 벡터는 다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또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짧아. 이런 벡터는 다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벡터의 동등성만 이해를 했으면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저 벡터의 덧셈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대수적인 해석을 할 때 지금 이것처럼 그림으로써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분분해와 단위 벡터를 이용을 해서 대수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직관적으로 지금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지금부터 봐요. 여기에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두 벡터를 더해서 결과 벡터를 만들었어요. 결과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결과 벡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A 벡터를 평행이동해 오고 B 벡터를 평행이동해 왔을 때 여기 끝점, A 벡터의 끝점과 B 벡터의 머리라고 하는 그 머리점, 꼬리와 머리예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게 이게 결과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그리는 방법을 헤드 투 테일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A 벡터를 똑같이 평행이동시켜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B 벡터를 똑같이 이렇게 이동시켜 왔어요. 그리고 났을 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여기 시작점과 끝점을 벡터로 이렇게 연결해도 똑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든 벡터나 여기 결과 벡터 R이나 이렇게 만든 평행상법을 이용해서 만든 벡터나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굳이 부여를 하자면 아까는 여기가 제가 헤드 투 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 덧셈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쪽은 제가 조금 전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B 벡터의 꼬리에다가 A 벡터의 꼬리를 연결했다라고 해서 여기는 테일 투 테일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벡터는 기하학적으로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업화를 시키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동등성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따라서 그려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벡터, B 벡터를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시켜서 한번 갖다 놔봐요. A 벡터 갖다 놓고 B 벡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쪽 꼬리에서 이쪽에 머리 쪽으로 벡터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나 이번에는 이쪽 반대로 B 더하기 A를 했을 때 B 벡터를 먼저 갖다 놓고 A 벡터를 갖다 이렇게 놨어요. 그랬을 때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연결할 U 벡터,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 벡터니까 이 벡터나 지금 이 벡터나 서로 똑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한 거나 B 더하기 A를 한 거나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법칙이 성립을 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성립하는구나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A, B, C 세 벡터를 더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B 더하기 C를 한다고 한다면 B 더하기 C는 U 벡터가 되겠죠? 그렇지? 여기 다시 한번 봐요. B 더하기 C 벡터는 여러분들이 B 벡터에서 C 벡터로 갔으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바탕이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무조건 시작점과 끝점만을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작점과 끝점만을 연결하면 이게 이쪽에 있는 이 벡터가 B 벡터와 C 벡터가 만든 결과 벡터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A 벡터를 더하라고 했어요. A 벡터는 이 벡터예요. 그러면 벡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이 벡터가 결과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그림을 그린 거나 또는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 B를 먼저 그리면 A 벡터, B 벡터, 시작과 끝점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C 벡터를 더했어요. 이쪽에다가 머리에다 꼬리 입기 방법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헤드 투 테일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 벡터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결과는 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벡터나 이렇게 만든 이 벡터나 서로 결과 벡터는 서로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0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0벡터는 여러분들 줄다리기를 할 때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팀은 왼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 그리고 한 팀은 오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 근데 힘이 서로 똑같아. 그러면 줄다리기를 할 때 못 움직이고 딱 서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0벡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을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음의 덧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의 덧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벡터는 덧셈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음의 덧셈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를 A 벡터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이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 같고 반대로만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반대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를 여기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아까 어떤 거예요? 0벡터가 되는 거죠.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 벡터가 여기에 있고 B 벡터가 지금 점선이에요.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벡터는 이쪽으로 가는 이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 빼기 B 벡터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B 벡터를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를 반대로 뒤엎고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이쪽 방향으로 되는 게 결과 벡터가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림을 그리면은. 자, 그리고 또 하나 벡터는 스칼라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아주 간단해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A 벡터가 있는데 이 A 벡터에 내가 몇 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지. 왜냐면 0보다 큰 값을 곱해도 되는 거고 또는 0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0보다 큰 값을 곱해줬어요. 이것처럼 A 벡터가 이만한데 2를 곱해줬어요. 그러면 이 벡터보다 2배 더 같은 방향으로 커지겠죠? 크기가. 그렇죠? 방향은 같고 크기가 커질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처럼 음의 상수를 이렇게 곱해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벡터는 스칼라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동등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기하학적 구조로 알아본 거예요. 기하학적 구조로 그리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위치 벡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먼저 좌표 공간을 잡아야 돼요. 좌표 공간을 잡고 그 앞에 어떤 차가 있어요. 이 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치 벡터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치 벡터를 이렇게 그릴 때 차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벡터를 그려야 될까요? 이것처럼 뒷바퀴에다 그려야 될까? 아니면 앞바퀴에다 그려야 될까? 어디에다 그려야 될까? 아니면 운전사가 있는데 운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실제는 이 자동차의 질량 중심에 그려야 돼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그릴 때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실제 물체를 이것처럼 입자로서 바꾸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점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입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자동차에다가 위치 벡터를 그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좌표 공간을 잡아요.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요. 기준점을 잡고 나서 어떤 물체를 점으로서 다시 말해서 입자로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입자라고 하는 자체는 위치는 크기는 없어요. 하지만 위치는 약간은 있는 거예요. 좀 개념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쇠구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주 작아요. 작은 쇠구슬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입자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했을 때 입자라고 하는 자체는 점의 개념에다가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좌표 공간을 잡고 얘를 이렇게 입자를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관찰점부터 시작을 해서 벡터를 그려요. 그러면 이게 위치 벡터예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좌표축에서 기준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물체의 실제는 질량 중심까지를 벡터로 연결한 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X축, Y축, 여기가 Z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3차원으로 벡터를 표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걸 안 배웠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안 배웠어요. 이 단위 벡터가 조금 이따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나보다 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식들만 해둬요. 자, 그리고 길일 테니까 단위를 몇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쪽을 설명하면 이제 변이 벡터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변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개비가 있었어요. 개비가 쭉 해서 이동을 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손으로 따라가는 거는 이동 경로예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이동 경로는 무시하고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벡터를 이은다고 했죠. 바로 얘가 변이 벡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 전까지, 시작 전까지 이렇게 위치 벡터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끝 전까지 기준점에서 위치 벡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실제 결과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변이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나중 위치 벡터에서 초기 위치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바로 그게 변이 벡터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유식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여기가 변이 벡터예요. 변이 벡터는 나중 위치 벡터에서 넘겼으니까 초기 위치 벡터를 빼준 게 변이 벡터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림 두 개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할 때 위치 벡터보다는 변이 벡터를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를 뜻하는 게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것처럼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무게중심 또는 질량 중심까지 이렇게 위치 벡터를 그렸어요. 근데 좌표계가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서 관찰을 하는데 내 친구가 여기에서 관찰을 해요. 그러면 친구도 자기만의 좌표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든 위치 벡터하고 친구가 만든 위치 벡터는 서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이 벡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했어요.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동차가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파리가 지금 여기 스크린에 붙는 파리는 공간으로 떠야 되니까 파리를 해볼까요? 파리가 여기서 공간을 떠서 공간을 막 날아다니다가 요점에 와서 탁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동 경로는 무시하고 여기 시작점부터 끝점으로만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변이 벡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관찰을 했을 때 여기 시작점까지 위치 벡터 그리고 끝점까지 위치 벡터를 그리면 이게 변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좌표를 잡아서 친구가 시작점까지 위치 벡터 그리고 끝점까지 위치 벡터를 그려도 변이 벡터는 서로 나와 친구가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눈할 때는 변이 벡터를 가지고 눈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프로젝션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사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뜻인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이렇게 화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화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빛을 위에서 비쳤어요. 여기 화살이 있는데 빛을 위에서 비쳤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빛을 오른쪽에서 비쳤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쪽 벽면으로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다들 이해갔죠? 바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화살을 X축과 Y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분분해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분분해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저걸 바탕으로 해서 대수적으로 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것도 부분과 전체예요.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화살 얘를 어떻게 X축과 Y축으로 부분으로 나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분으로 나눈 거를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미분과 적분 같은 개념하고 똑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잘게 자르고 그리고 다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어떤 화살이 있을 때 이걸 분석할 때
따라서 x축과 y축 자른 다음에 다시 합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뜻이에요. A 벡터라고 하는 게 화살이 있을 때 A 벡터를 x축 방향 벡터와 y축 방향으로 나눠서 아까 편의서명 또는 테이프법에 의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 벡터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삼각함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A 벡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억각으로서 세타니까 여기는 A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쓰면 크기라고 했어요. 또는 여기 절대값을 붙여주면 크기예요.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워낙 유명해서 다 그렇잖아요.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이 벡터의 크기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루트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쓰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타 값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탄젠트로 구하면 되겠지. 여기에 x축의 크기, y축의 크기에 아크 탄젠트를 취하게 되면 세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A 벡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두 개로 나눈 벡터를 3분으로 나눈 걸 하나로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 꼭 원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변이 벡터를 논할 때 어느 임의의 점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서 개미가 이렇게 이동해 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벡터로 그리게 되면은 변이 벡터로 그리게 되면 여기 P1에서 P2까지일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도 프로젝션은 똑같아요. 여기서 빛을 비추게 되면 이만큼 옆으로 비추게 되면 이만큼이 남겠죠? 여기 이만큼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위치 벡터뿐만이 아니라 변이 벡터도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여기는 정말로 중요해요. 단순하지만 정말로 중요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들을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단위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성분분해라고 하는 저거하고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이거하고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대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좀 전까지는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다룬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단위 벡터와 숫자로서 표현해서 대수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근데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크기를 얘기를 하면은 크기는 1이에요. 크기는 1.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냐면 방향은 x축, y축, z축으로 서로 직각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1이고 x축, y축, z축 방향을 따라가는 게 단위 벡터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좌표측에 대응해서 서로 직각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ijk로 기호를 쓸 건데 다 1이에요. 그러면 ijk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좌표축을 x축, y축, z축으로 잡았으면은 x축의 단위 벡터를 크기가 1이고 방향이 x축인 거를 i 하고 이게 위에 이렇게 꺾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모자 같다고 해서 해시라고도 읽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 여러분들이 멀리서 집을 보면 지붕 같잖아요. 지붕 같다고 해서 여기를 루프라고도 읽어요. 여러분들 편할 대로 읽어요. 저는 그냥 I 방향의 단위 벡터, J 방향의 단위 벡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I해 또는 I 루프라고 할 거예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J해 또는 J 루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K해 또는 K 루프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A 벡터라고 하는 자체를 이제 다시 한번 대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벡터의 성분인 벡터 이렇게 여기 A 벡터가 있으면 프로젝션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 또 하나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이 그림자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해줘도 돼요. 이렇게 단위 벡터를 곱해주게 되면은 X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가 되는 거예요. Y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Y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이기 때문에 Y축 방향의 크기에다가 이만큼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 이게 J 햇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그림자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벡터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더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성분으로 쓰게 되면은 바로 이게처럼 크기와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더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대수적으로 더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기하학적으로 더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만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결과 벡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벡터를 더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대수적으로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벡터, 여기는 결과 벡터가 A, B 벡터를 더한 게 결과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X축 방향의 크기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크기의 단위 벡터를 쓸 수 있어요. B 벡터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하면 돼요. 근데 이때 더할 때 어떤 룰이 있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혹여 1초에다가 1kg을 더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또는 1m에다가 1kg을 더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더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서로 차원이 달라서 더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벡터 더하기를 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더해줘야 돼요. X축 방향은 X축 방향끼리, Y축 방향은 Y축 방향끼리 더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서 성분분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X축은 X축, Y축은 Y축끼리만 더해줘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X축인지 Y축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단위 벡터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일 때는 X축을 뜻하는 I, 여기만 더해야 되고 여기도 Y, 이쪽만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기준으로 X축 방향의 크기를 더하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중심으로 Y축 방향의 크기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서 직접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거를 여기서 보듯이 대수적으로 논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냈다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단위 벡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단위 벡터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할 때 한 가지 이제 단위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위 벡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벡터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먼저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놓고 나서 단위 벡터를 I, J, K를 붙였어요. 그리고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A 벡터를 우리가 크기와 방향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A 벡터의 크기는 여기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제곱의 밑두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벡터를 어떻게 구하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원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크기고 여기에 모자를 씌웠으니까 단위 벡터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 나눠주게 되면은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벡터는 어디 있어요? 벡터는 여기서 정의가 됐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크기는 어디 있어요?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여기서 정의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기초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에 말하자면 3i-7j 또는 여기에 플러스 2k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직접 한번 계산을 꼭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 벡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벡터의 곱셈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내적이라고 하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외적이라고 하는 벡터 프로덕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내적, 외적 많잖아요.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하잖아요. 왜냐면 내적은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스칼라가 나와요.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결과값에 대해서 잘 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과값 자체가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벡터고 또는 벡터 프로덕트로 기억해두면 훨씬 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을 해두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벡터의 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 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A 벡터, B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는 여기를 도트라고 읽어요. A 벡터, B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실제는 여기도 프로젝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를 여러분들은 먼저 이 그림에서는 B 벡터를 정사형을 시키죠. B 벡터를
위에서 이렇게 빛을 비쳤어요. 그러면 여기가 화살이니까 이 빛의 그림자는 쭉 내려와서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B 벡터의 크기니까 B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B의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쪽에 A 벡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 벡터의 크기는 A일 거예요. A 벡터의 크기는 A이고 이만큼 길이는 B의 코사인 세타니까 A, 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가 A, B 코사인 세타예요. 이번에는 B 벡터를 프로젝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A 벡터를 프로젝션을 시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요. A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빛을 이쪽에서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A 벡터의 그림자가.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A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크기는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A 코사인 세타는 B 벡터 위에 정사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B 벡터의 크기는 B일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A, 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말해서 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트 프로덕트 또는 도트 곱 또는 내적, 이너 프로덕트 등등 여러 가지 말로 불러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여기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 곱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꿨어도 성립을 해요. 그리고 서로 결합법칙도 지금 다음과 같이 이것처럼 이렇게 성립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칼라 곱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대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A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B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I, J, K가 있는 걸 보면은 A 벡터나 B 벡터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거예요. 두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두 벡터의 예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스칼라 프로덕트 값이 얼마니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A 벡터를 다 써줘요. 우리가 대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산수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약간의 단위 벡터에 따른 룰만 있는 거예요. A 벡터를 똑같이 써주고 B 벡터를 똑같이 써줘요. 그리고 얘가 지금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여기다 전곱을 써야 되는 거죠. 이 기호 자체를 빼놓으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이 기호를 써야 예적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적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처리 자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단위 벡터에 조심을 해야 돼요. 단위 벡터를 여러분들이 이 값에다 넣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A, B, 그러니까 여기 A 도트 B는 A, B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크기는 1일 거예요. 그리고 얘도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1일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세타는 지금 몇 도예요? 여기가 I라고 하는, IH라고 하는 같은 방향의,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0도일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1이 돼요. 그러면 I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I에, J에, K에 다 똑같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예적을 취할 때는 방향이 같은 것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다른 거, I하고 J를 만약에 예적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크기 1일 테고, 여기 크기 1일 테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 몇 도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기면 알겠지만 지금은 좌표축을 X, Y, Z축으로 잡았어요. 좌표축은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 법칙에 따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X로 잡으면 X, Y, Z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X로 쓰면 X, Y, Z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면상에서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I하고 J는 여기가 사실은 직각인 거죠. 직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 J가 됐던 K가 됐던 서로 직각인 거는 모두 다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같은 방향일 때 예적을 취하면 1로 살아남아요. 하지만 직각관계일 때는 모든 게 다 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여기를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I가 있기 때문에 이놈이나 이놈은 곱하도 다 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I하고 I가 곱한 거를 결과값을 한 번에 쓰면 돼요. 그러면 이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곱한 거를 여기 J이기 때문에 K는 다 0이기 때문에 여기 J쪽만 살아남아요. 두 값만 살아남게 되고 K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K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는
단위 벡터는 다 1로 바뀌었고 스칼라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단위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외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벡터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 알기도 많아요. 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 중에서 조금 뒤에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해하기 전에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먼저 벡터 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외적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림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A 크로스 B, 제가 여기를 크로스라고 읽을 거예요. 곱하기라고 안 읽고 A 크로스 B는 결과 벡터 R 벡터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A 벡터, B 벡터가 실제는 이 칠판면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 칠판면을 수직으로 돌려서 종이에다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손가락에 보면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A 벡터, B 벡터가 있으면 실제 결과 벡터는 R 벡터는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 B를 종이에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그걸 칠판면으로 이렇게 제 손바닥처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A 벡터, B 벡터는 R 벡터가 이렇게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손을 보면은 서로 직각관계인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 입체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는 거냐면 A 크로스 B가 R 벡터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B 크로스 A는 크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적이라고 하는 크로스 프로덕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먼저 벡터 곱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가장 꼭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교환학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틀림없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로 들어갈게요. 만약에 A 크로스 B가 R 벡터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R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B 사인 세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까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던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나온다는 거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실제는 R 벡터는 벡터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크기였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벡터로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크기와 단위 벡터가 있으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분배 법칙, 그리고 이제 미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A 크로스 B를 곱하고 더해서 다시 A 크로스 여기 C, 여기가 C네요. 여기가 A 크로스 C, B가 아니라 C자예요. C 벡터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도 여러분들이 했던 미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미분을 하는 거냐면 지금은 이제 A 크로스 B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A 벡터를 미분하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 써주고 B 벡터를 그대로 두고 더해줘요. A 벡터를 이번에는 그대로 두고 B 벡터를 미분해주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여기 벡터의 기본적인 미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들을 다 증명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증명들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배울 때 그때 단위 벡터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지? 여러분들이 스칼라 프로덕트일 때는 내적일 때는 같은 방향끼리는 살아남았어요. 코사인 세타 때문에. 그렇죠? 코사인 세타의 각도가 0도냐 아니면 90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방향인 벡터들은, 다른 방향인 단위 벡터들은 다 0으로 없어졌었어요. 그죠? 그 점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외적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좌표를 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X축, Y축, Z축으로 잡고 이쪽을 I에, 이쪽을 J에, 이쪽을 KS로 놨어요. 단위 벡터예요. 이렇게 놨을 때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같은 방향일 때는 다 0이 돼요. 왜 0이 될까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크기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예적을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여기 I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났어요. 그러면 요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I의 크기는 1일 테고 여기 얘도 크기가 1일 테고 그리고 사인 세타는 지금 몇 도예요? 사인 세타는 두 개가 방향이 같죠? 이쪽 방향으로 같을 테니까 0도예요. 그쵸? 사인 0은 0도니까. 그러니까 얘 0, 여기도 같은 이유로 방향이 다 같기 때문에 0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다를 때를 고려를 해야 돼요. 방향이 다를 때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I가 J를 만나면 K가 돼요. K가 J를 만나면 I가 돼요. 그리고 K가 I를 만나면 J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시가 방향으로 돌 때는 값 자체가 다 플러스가 나와요. 결과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I가 J를 만나면 I가 J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연결을 하면은 K가 되는데 플러스 값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J가 K를 만나면 I가 되는데 이 I도 플러스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부호가 여기서처럼 바뀌어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서 순서가 A, B를 곱하면 위쪽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B, A를 곱하게 되면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쪽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 때를 고려를 하면은 I가 만약에 K를 만나면 J로 되는데 마이너스 J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K가 J를 만나게 되면은 I가 되는데 마이너스 I가 돼요. J가 I를 만나면 K가 되는데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이 룰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좀 이따가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 여기에 벡터 곱에서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은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서 정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외적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단위 벡터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PPT에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산술 맞출 때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 첫 번째 계산 방법이에요. 여기 벡터를 계산하면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자, 그러면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유치원에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어떻게 써요? 두 벡터를 그냥 써주고 다 곱해주면 됐었죠? 단지 여기만 도트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처럼 외적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위곱이라고 하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리고 계산은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 요 항을 중심으로 I의 항을 중심으로 여기 곱하고 이렇게 다 곱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항을 중심으로 세 개 항을 다 곱하면 될 거예요. 요 항을 중심으로 다시 세 개 항을 다 곱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는 거냐면 단위 벡터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 항을 가지고 여기를 세 개를 다 곱했어요. 그걸 여기다 따로 띄워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X축 방향의 크기에다가 A 벡터의 X축 방향의 크기에다가 X축 방향인지는 여기 I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봐도 알고 여기 천자를 봐도 알아요. 여기에다가 B 벡터 전체를 이렇게 곱한 값이에요.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단위 벡터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I가 I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I가 J를 만났어요. I가 J를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K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I가 K를 만나게 되면은 J가 되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유항하고 여기 전체를 이렇게 곱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은 J하고 J가 만나게 되면 0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먼저 여기 J가 I를 크로스 프로덕트로 만나게 되면은 K로 바뀌어요. K로 바뀌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J가 여기는 K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I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기 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K가 K를 만나면 0이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없어지니까 쓸 필요 없고, 그리고 K가 I를 만나게 되면 이 뒤네요. K가 I를 만나게 되면 J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K가 J를 만나게 되면 I로 바뀌어요. 하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항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벡터 프로덕트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이 논리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이것처럼 계산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쉽냐면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벡터를 매트릭스로 행렬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행렬을 소거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산 방법은 그 소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계산 방법이 여기는 행렬 소거법, 다시 말해서 가우스 소거법,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가 3x3 행렬이라고 하는 건 알겠죠? 근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표기법이 이래요. A 크로스 B라고 했을 때 먼저 제일 윗 행에는 단위 벡터를 써주는 거예요. 단위 벡터는 I, J, K에 이렇게 꺾기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다가는 A 벡터의 크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행에다가는 B 벡터의 크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소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제 더하기 표시를 지운 다음에 다시 말해서 소거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I라고 하는 이 단위 벡터 항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이만큼만 남겠지? 여기를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J 항을 계산하고 싶다면 J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남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K 항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K를 중심으로 지워요. 그러면 이만큼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x2를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곱하고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항을 곱하고 그리고 이 두 항을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할 거 있냐면 부가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팩터라고 하는 여인수 때문에 그래요. 여인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먼저 위치 정보를 볼게요. 만약에 이 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위치 정보가 A라고 그냥 쓸게요. A의 11이에요. 그럼 여기는 A의 12, A의 13 그리고 여기는 A의 21, A의 22, A의 23, A의 31, A의 32, A의 33로 이렇게 위치 정보를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여인수가 부호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에 아까 A에 제가 11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기 I, J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 가로하고 여기가 I 플러스 J 위치를 두 개를 합한 거로 이렇게 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위치가 1, 1이니까 그러면 1 플러스 1은 짝수니까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은 짝수승이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 여기 위치는 1, 2죠. 그러니까 여기는 1 플러스 2 하면은 홀수가 돼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치는 마이너스 1에 여기는 1 플러스 여기가 1, 3이니까 3이죠? 그러면 4가 돼서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렬로 썼어요. 그러니까 행렬로 썼을 때 먼저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써야 돼요. A 벡터, 단위 벡터를 먼저 첫 행에다 쓰고 A 벡터의 크기를 쓰고 B 벡터의 크기를 써야 돼요. 이렇게 쓴 다음에 소거를 하면 돼요. I를 중심으로 소거하고 J를 중심으로 소거하고 K를 중심으로 소거하고 값들을 쓰고 그리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거는 여인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 돼요. 근데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전에 앞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배수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렬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벡터의 외적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에 벡터의 삼중이라고 하는 곱이 있는데 이 삼중 곱에는 스칼라 곱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벡터 곱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스칼라 삼중 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스칼라 삼중적, 벡터 삼중적이라고 해요. 근데 먼저 이런 꼴을, 이렇게 쓴 꼴을 우리가 여기를 스칼라 삼중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쓴 꼴을 여기를 벡터 삼중적이라고 해요. 스칼라라고 붙인 이유는 여기는 스칼라가 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계산하게 되면 벡터가 나와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처음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을 할게요. 스칼라 삼중적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크로스 B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행렬법을 하니까 먼저 행렬 소거법을 하니까 소거법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적을 취하면 돼요.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쪽을 이쪽을 벡터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고 다시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하고 이렇게 두 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쉽냐면 행렬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순서를 조심해야 돼요. 먼저 제일 앞에 있는 A를 아까 이거 단위 벡터를 썼잖아요. 단위 벡터 자리에다가 여기 도트 프로덕트 앞에 있는 A의 크기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B 벡터의 크기를 써줘요. 그리고 C 벡터의 크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산하는 거는 똑같죠? 그리고 단지 여기 단위 벡터 자리에 A 벡터의 크기만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서 똑같이 여기를 중심으로 2x2를 만들고, 여기를 지워서 2x2를 만들고, 여기를 지워서 2x2를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2x2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벡터가 나오죠? 근데 벡터에다 벡터를 내접치면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스칼라 삼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벡터국은 이게 유명한 식이에요. 유명한 식이고 전자기학에서 저 두 가지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 식인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가로가 이쪽에 있으니까 B 크로스 A를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럼 어떤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 벡터를 다시 A 벡터와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서 다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벡터 프로덕트 한 번, 또 한 번 벡터 프로덕트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려면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서 여기도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증명이 된 식이에요. 증명이 된 식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쉬워져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혹시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발음을 원래는 박합인데 이걸 백합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백합꽃 있잖아요. 꽃에 백합 있잖아요. 백합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가 백합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삼중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하고 또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하지 말고 백합 논리에 의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내적을 취하고 그대로 벡터를 곱하고, 내적을 취하고 그대로 벡터를 곱해서 빼주면은 계산 자체가 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벡터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내적을 취했으니까 스칼라가 나오지,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했으니까 벡터가 나올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벡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등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쉬워요. 이 식 자체는 어떻게 기억하면 쉽냐면, 스칼라 삼중점에서 돌아가는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면 돼요. A, B, C 순환되는 순서대로, 그리고 A, B, C, 그리고 여기가 A, B, C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그냥 이렇게 알아놓고 있으면 편리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들 이해를 해줘서 고맙고,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우주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해야 되겠죠? 스스로 꼭 한번 해봐야 돼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벡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벡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위 벡터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벡터를 그림으로써 기하학적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벡터, 꼬리키퍼, 그리고 또 헤드 투 테일, 테일 투 테일 등등등으로 벡터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기하학적 방법으로 여러분들 벡터를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부연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성분과 단위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그린 거를 대수적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꼭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벡터 미적분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열심히 들어서 고마워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